제가 저희 아버지가 장흥에서 농사를 지셨어요. 그래서 농사가 뭔지를 좀 압니다. 농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면서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은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기업도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기업을 창업을 하고 경영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 하시는 분이 수확을 거둔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기업을 일구어서 M&A를 해서 비싼 값에 파는 것도 기업이 수확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상장을 하는 것도 수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수확의 방법은 좋은 기업을 일구셔서 자녀들에게 넘겨줘서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명문 기업으로 가게 함으로써 사회에 봉사도 하고 또 자녀들이 거기에서 자아실현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며 창업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해 나간다는 게 가장 좋은 수학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래전부터 그 수학의 방법인 승계 문제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승계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것 중에 상속세, 증여세 문제인데요. 제가 중견기업연구원장으로서 1년 내내 정부 담당자나 국회의원들이나 뭐 정치인들 대상으로 했던 게 이겁니다. 상속세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어떻게 평생 동안 기업인이 땀 흘려서 일구어온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반 이상을 가져가느냐. 이거 도둑 아니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다른 나라 사례도 설명을 하고 이거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도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꾸준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관련해서 국회에 입법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뭔가 변화는 있기는 있겠지만 기업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큰 폭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 뭐 총선 끝나면 또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해결될 일이니까 그때까지 우리 함께 노력해 가시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부모님들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다 해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계자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중견기업연합회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함께해서 우리 제대로 된 가족기업의 후계자들을 키워보자 해서 내년 3월부터 후계자에 특화된 맞춤형 MBA 학위과정을 개설을 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회사에서 잘 기르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잘 가르치다 보면 자식들이 그걸 아버지나 어머니의 뜻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심지어는 간섭이라고 생각해서 갈등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요. 그 갈등 문제 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게 어려우니 아예 이 지역에 있는 괜찮은 후계자들을 모아서 우리 경총에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이 서로 좋은 후계자들끼리 만나서 네트워킹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런 몇 가지 승계 과정에서 어려운 게 세금 문제. 이건 국가가 법으로 바꿔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상속증여세를 줄여갈 거냐. 언제 넘겨줘서 승계와 관련된 리스크를 줄일 거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것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가업 승계가 뭐냐. 승계가 뭐냐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나라 이 CEO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승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지 요 분야에만 거의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뭐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승계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개념을 포함을 합니다. 하나는 경영권 승계예요. CEO로서의 바통을 넘겨서 그 기업을 잘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경영권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물려줄 거냐 하는 게 이제 경영권 승계 분야고요. 두 번째가 소유권 승계예요. 기업으로 보면은 회사의 재산일 수도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이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유권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승계를 하고 그러면서 세금은 어떻게 절세를 할 것이냐 또 승계와 관련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유권 승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리스크가 존재를 해요. 분쟁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소유권 승계와 관련이 되는 거고요. 또 소유권 승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제 때로는 소유권 한 사람한테 넘겨줄 수도 있고 주식을 여러 자녀들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물려줄 수도 있는데 그 주식이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소유자 그룹을 어떻게 하면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고 존경받는 소유주 그룹으로 만들 거냐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명문장수기업으로 가고요. 3대가 아니라 10대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파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걸 승계를 얘기를 할 때 거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례와 또 컨설팅 경험을 통해서 이 알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가족의 리더십을 어떻게 잘 키워서 넘겨줄 거냐 하는 거예요. 이 가족 간에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후계자를 어떻게 키울 거냐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승계의 개념이고요. 대를 이은 릴레이 경주다. 창업주가 첫 계주의 주자라면 그 2세는 거의 그 다음 주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자가 또 트랙을 전력을 다해서 달리다 보면 또 그 다음 손주 세대가 세 번째 주자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트랙을 도는 릴레이 경주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릴레이 계주를 보면 바톤을 넘기기 전에 서로 두 사람이 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승계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현대 경영학의 대부라고 있는 피터 드러커 얘기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승계와 관련해서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가 참 의미가 있다고 해요. 성공한 가족기업 CEO라면 누구나 치루어야 하는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그게 승계라는 거예요. 승계를 잘 해야 정말 성공한 기업가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성공해서 큰 기업을 일구셨는데 승계 과정이 잘못돼 가지고 자녀들 간에 뭐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언론에서 최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만일에 당사자가 저라면 야, 내가 과연 성공한 CEO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에도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무엇을 물려줘야 될 거냐 하는 건데 이게 그런 거예요. 사업체뿐만 아니라 창업 정신과 철학, 가치, 기업가 정신, 청지기 정신 이런 것들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물려줄 때 이들이 명문 장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승계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게 참 많고 또 승계 과정을 치르다 보면 건너야 될 난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승계 과정을 지뢰밭을 건너는 과정이다 그래요. 지금 보면 어디에든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승계 과정에서 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뢰를 밟지 않고 끝까지 목표까지 잘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거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계주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올림픽 계주 결승전 요 그림은 예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결승전의 장면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주는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결승전에서 아주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바톤을 넘길 때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바톤을 넘길 때 여기는 이게 바톤이 떨어져 가지고 넘기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심정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바톤을 잘 못 주고 받고 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잘 달리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데 승계 과정이 꼭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하는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 기업에 있어서는 특히 승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승계 과정에서 위험 중에서 몇 가지 들려면 준비되지 않는 승계. 승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례에서 말씀드릴게요. 후계자 문제. 후계자가 제대로 이어받아서 경영을 하지 않아서 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 구성 간의 갈등, 분쟁, 그리고 과중한 상속세 부담, 승계자금 마련의 어려움. 특히 상속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상속세가 높은 상속세 부담이 많은 나라, 아주 대표적인 나라예요.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라서 그것만 해도 높은데 최대 주주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할증 평가를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30%를 할증을 평가하게 돼서 이론적으로는 승계 과정에서 기업 순재산의 65%를 상속세로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아무리 건실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65%를 세금으로 내고 영속기업으로 존속할 기업은 아무 데도 없다. 이거 되느냐. 이제 그런 논리로 계속해서 이게 상속세율을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일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연합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경제단체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가 어렵지만 언젠가는 좀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 상속세 문제가 이슈가 된 게 한 11, 12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매년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고 업계 단체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세월이 지나면 금방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00년 넘은 기업이 손으로 꼽을 정도 6개, 7개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에는 100년 넘은 기업이 참 많아요. 놀라운 것은 200년 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한 7천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이제 일본이고요. 독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년 이상 된 기업이 1850개가 되거든요.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면 일본은 오래된 기업이 노포라고 해가지고 아주 소규모 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크고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문 장수 기업 중에서 패밀리 기업 중에서 장수하는 기업들을 보면 이것저것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해 가겠다라는 게 아마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 분야에 집중을 해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를 하고 나서 그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나면 상품과 제품이 상당히 다각화되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분야의 제품들을 활용을 하고 시장을 개척을 해가고 그리고 워낙 이 분야가 경쟁력을 갖추면 해외 시장에 가서 또 그 분야를 가지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세척기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최초로 로봇 세척기도 개발을 했고요. 초고압 세척기. 이게 세척기가
이 보면 이 건물도 세척기가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집안에도 청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쪽에 뭐 차량이나 뭐 선박이나 비행기나 기차나 이런 쪽에 다 세척하는 기계가 다 다양하더라고요. 요즘은 건물 외벽 세척기까지 여기서 아마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가족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가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해주는 상품을 개발한다. 이게 기업의 모토예요. 여기 빨간 것이 We convert customer problems into product라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직원들과 사람을 소중하게 하면서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 차별화된 사회공헌 여기는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기업 하시는 사장님들 대부분의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공헌 활동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각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부와 가치의 상당 부분을 이웃과 사회와 나누면서 좋은 일에 쓰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거예요. 뭘 하느냐? 그거 할 때 사회공헌 할 때 분명한 모토와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랜드마크의 청결을 보존한다. 이런 모토가 하나 있어서 여기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라고 하면 예컨대 뭐 에펠탑, 또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또 성 베드로 광장, 또 뉴욕에 가면 뭐 자유의 여신상, 우리 한국으로 하면 서울에 있는 서울의 남산 타워나 뭐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생산한 세척기와 이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그냥 무료로 세척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회사가 자랑하는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는 다 이 회사가 가서 해준 그런 경우예요. 우리나라에도 남산타워도 했죠. 여기 남산타워 꼭대기부터 이걸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충주댐에 이끼가 많이 꼈을 때 여기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 회사를 잘 알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또 하나 볼게요. 이게 홉이라는 회사예요. 1794년이니까 8대째 내려오는 가족 기업인데요. 220년 된 것 같아요. 여기가 7대 회장이었던 아버지고요. 그리고 지금 8대 CEO인 딸이 CEO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면 이 친구도 아주 재미있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는 홉 여러분 홉 아시죠? 맥주는 잘 드시죠? 맥주 만들 때 들어가는 부자재예요. 그래서 쌉쌀한 맛을 내게 하고 맥주가 부패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부자재를 8대째 해오고 있고요. 직원 수가 한 1000명 되더라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딱 중견기업이죠. 그런데 홉 분야의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명문 장수 기업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겁니다. 20년 동안 8대째 내려오면서 했던 게 비결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빚을 너무 많이 안 진다는 거예요. 빚을 많이 안 지고 자기 자본을 충실화하고 빠른 성장보다는 안정 성장이 더 중요하더라.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200 몇 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숱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겠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항상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 지나면 안 좋을 때가 있더라. 또 안 좋을 때 있으면 또 반드시 좋아지더라.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 많은 경쟁 업체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과감하게 했던 기업들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정말 겪더라. 그런데 그게 불황이 순간 지나가면 또 괜찮은데
장기간 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특히 자기가 얘기할 때 뭐 불란서 혁명 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란서 혁명 때 유럽 경기가 정말 어려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맥주 같은 걸 많이 안 마셨는데 그때 오랫동안 불황이 왔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황 때 되면은 그 불황을 이겨낸 이후에 호황이 되면 또 좋은 상황이 와서 회사가 잘 돌아가고 그래서 롱텀으로 바라보면 이게 빠른 성장보다는 안정 성장이 훨씬 더 중요했고 자기 패밀리는 그걸 하나의 철학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안의 모토가 이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의 유산인 이 조 바스 앤드 손이라는 홉 회사를 잘 유지를 하면서 더 좋은 기업으로 전속 발전시켜 나간다. 이게 회사에 입구에 들어가면 회사 현관문 앞에 크게 써져 있어서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게 승계가 회사의 모토고 8년까지 왔느냐. 이게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물어보았는데 거기 이제 비결은 그렇습니다. 창업 정신을 계승하고 승계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첫 번째 가장 내세운 게 까다로운 후계자 조건이래요. 아무나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되는 건 아닌데 하려면 조건이 일단은 외국어를 4개의 외국어에 능통해야 된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외국어도 능통하기가 어려운데 왜 도대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냐 했더니 이게 세계 시장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CEO는 그걸 다 얘기를 할 수 있고 돌아다니면서 고객의 니즈도 파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것 같아요. 아마 독일에서 4개의 외국어에 능통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나 또 일본어나 한 2개 정도 잘한다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유럽 나라들은 어려서부터 여러 나라 말을 배우거든요. 아무튼 그런 데다가 대학을 졸업하면 외부에서 최소한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합니다. 관련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그리고 나서 회사에 들어와서 신입 직원과 똑같이 해외 지사도 근무를 하게 하고 생산 현장도 근무를 하게 하고 관리 현장도 근무하게 한 다음에 능력이 인정이 되면 그리고 직원들로부터도 리더십이 인정이 되면 그때 이제 후계자로서 경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때 가족기업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업자의 철학과 가치를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후계자로 지정을 하고 경영에 참여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장한테 야 그럼 너도 이 조건을 다 갖추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당연한 걸 왜 묻느냐 하는 식이에요. 우리는 이게 집안의 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낀 게 승계와 관련되는 가정의 룰이 확실하게 있구나. 우리는 다 회장님들 머릿속에만 있어요. 승계를 어떻게 하지 하는 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회장님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 중에서도 잘 몰라요. 어떻게 언제 하지? 후계자들도 몰라요. 언제 하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승계 관련 컨설팅을 할 때는 아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 분들 서로 다 이걸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도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고 자녀 세대도 우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버지 언제 승계해 줄 거예요? 하다가 보면 그 얘기한 사람은 그 자기 형제 자매들이나 부모들로부터 이게 이상한 놈으로 취급을 받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전문가가 가서 그런 문제를 다 협의하고 아예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공식화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이 친구, 젊은 친구.
저희가 가서 한나절 내 미팅을 했는데 임원들도 다 배석을 하고 회장과 사장이 앉아있는 자리 중간에 이 젊은 친구가 계속 앉아있어서 제가 질문하면은 이 회장이 그렇고, 야, 우리 조 교수가,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가 갔는데 조 교수가 질문하는 것 중에서 필요한 자료는 네가 구해서 나중에 보내드려라. 또 뭘 해라. 또 뭘 해라. 뭘 찾아봐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무슨 우리로 보면 한 총무부장이나 수행 비서나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궁금해서 아, 회장 저 친구가 누구냐. 아주 젊은 친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재미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의 친구의 아들이다. 회장의 정말 좋은 친구의 아들인데, 이 친구의 아버지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회사를 경영하는 CEO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자기 아들을 나한테 보내서 3년 동안 데리고 일을 하면서 사장 훈련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숙제로 하고 있다.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외국에서 소중한 고객이 온 거나 저희처럼 또 특별한 손님이 오거나 아주 소중한 고객과의 어떤 미팅을 하거나 좋은 자리가 있을 때 꼭 데리고 다니면서 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기업을 경영하는 CEO로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경영 수업을 한다. 그래서 아니 이 친구만 그러냐 했더니 그 독일에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장수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후계자 교육을 시킨다. 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면은 때로는 심하게 얘기를 해요. 야, 넌 왜 그거밖에 못하냐.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나무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후계자들을 많이 멘토링하고 코칭을 해줍니다. 내 제자들도 와서 아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고민하고 그래서 코칭을 해주는데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를 인정을 안 해주지? 다른 사람은 칭찬을 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심하게 굴지? 그게 이제 속이 상하고 그거 아버지 대들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야야 괜찮아.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다 그러는 거야.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래. 정말 남들보다 더 좋은 자녀들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랑의 표현이니까 너무 서운해하게 하지 말아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자력으로 성공한, 자수성가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다. 기업으로서 성공한 부모뿐만 아니라 가만히 너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달래줍니다. 그럼 좀 이해를 해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아주 객관적인 관점에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기업들이 개인의 문제보다 기업이 우선이다 하는 가족 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후계자나 가족 구성원들을 아주 특별히 관리를 해요. 특별히 관리하는 큰 기업들은 그런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대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명히 검토하고 잘못하거나 하고 있으면은 CEO에게 보고를 해서 잘 하도록 하는. 어찌 보면 후계자라고 해서 회사에 와서 좀 더 조심스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가 회사의 일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가 아주 참 특이하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승계를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룰과 원칙이 있어서 아무나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님 회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명문 장수 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실패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시간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실패 사례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승계하는 과정에서, 특히 소유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자식들에게 주식을 균등하게 분배한 경우가 실패 사례 대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거기 부모님들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을 자식들은 똑같이 소중하다. 누구 하나 낳을 때 배 아프지 않고 난 아들, 자식이, 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똑같이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사랑하고 하는 방법이 꼭 주식을 똑같이 분배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 똑같이 사랑을 하는구나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똑같이 분배를 하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문제가 생겨서 경영 의사 결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자식들에게 균등 분배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업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경영을 할 사람에게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60~70% 주식을 주시고 또 나머지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그런 방법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선진국의 좋은 기업들도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했다. 그 다음에 후계자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식들에게 물려줬고 그래서 그들이 또 자식들이라는 게 후계자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는 CEO 혹은 또 이사 여기도 이제 경영에 참여하는 건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불러서 너도 여기 와서 이사를 해라. 너도 와서 경영에 참여해라. 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서로 뜻이 안 맞아서 또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사로 참여하면 엉뚱한 얘기하면서 형제간의 갈등의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제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후계자를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라. 그러려면 이게 승계 계획을 미리미리 잘 세워라. 이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 비결이에요. 지금까지 쭉 보면 그런 거거든요. 언젠가는 승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라.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구체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승계계를 종합적으로 세우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족기업 CEO라면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 가족 분야에서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다투지 않고 후손들이 회사를 잘 키워갈 거냐. 요게 중요한데 연구자들이 하는 말이 strong family makes strong business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가족이 단합되고 화목을 해야 좋은 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면 회사 자체가 어려워진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가치를 확립을 하고 가족 정책을 만드는데 이게 가족 가치라는 것은 우리 패밀리가 왜 이 기업을 경영을 하고 운영하느냐. 이게 창업자의 분명한 뜻과 철학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훈을 하나 만들어 간다. 가족 기업과 관련되는 특별한 가훈을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가족 정책이에요. 가족 정책은 후계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뭐 한다. 심지어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 이 기업과 또 다른 우리 친척이나 가족이 거래를 할 때는 어떤 준수해야 되는 룰이 있다. 또 나중에 소유권, 주식은 예컨대 뭐 아들이나 딸에게만 준다. 친자녀에게만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사위나 며느리한테도 준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게 가족 정책으로 다 만들어 가는 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취해 가야 된다는 거고요.
소유권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상속세 문제, 또 승계 자금 준비 문제, 이게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분들은 승계하면 요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하고 또 다른 건 이게 그 소유주들이 어떻게 기업가 정신 충실한 존경받는 소유자 그룹으로 교육하고 키워갈 거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소유 지배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들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아마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게 덜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다. 그러면 회사가 몇 개 되거든요. 법인도 몇 개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과제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은 단순히 CEO 자리를 물려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승계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제2의 창업이 되도록 만드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까지는 회장님들이 잘 3, 40년 경영을 해왔지만 자녀 세대 눈으로 보면 이게 혁신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보시고 자녀 세대들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직도 준비해야 되고 임원도 어떻게 바꿔가야 되고 이런 것들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 이것들이 승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계획적으로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은 병원에 계신다지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계실 때 조직의 문화를 혁신해 가면서 기업 전체를 젊게 해 가겠다는 그런 목표로 임원들을 다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명분은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하면 아들이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회장님들 회사에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리더십 분야인데요. 이게 아까 계속 강조한 거예요. 명문 장수 기업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역량 있고 신뢰받는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정말 하셔야 된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 각각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셔서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좋은 인사들, 전문가들을 때로는 회사에 사회이사로 모셔서 이런 걸 좀 담당을 하도록 하고 맡겨주는 것도 좋고요. 코칭이나 멘토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리더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전을 할 거냐 하는 준비가 필요하고 CEO 은퇴 준비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은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계속 오래 남아 계시는 특성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때 좀 힘이 있을 때 물러나시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는 아주 멋진 CEO들도 많은데 그분들 참 행복해 하세요. 컨설팅 사례 관심 분야는 쭉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가족기업 연구원에서 승계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승계를 진단을 하고요. 승계 관련 이슈를 분석을 합니다.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공 승계 방안을 도출을 하는데 승계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에요. 여러 가지 법률적, 세무적, 또 경영적, 또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걸 다 찾아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후계자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과 소유권을 어떻게 최적으로 승계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명문 장수 기업으로 가는데 경영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짜드리고 있고요. 가족 가치와 기업 문화도 같이 설정을 해서 명문 장수 기업으로 가는 길을 제시를 하는데요. 소유권 승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절세할 거냐, 납부제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소유 구조를 어떻게 갈 거냐, 갈등을 어떻게 예방하면서 상속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은퇴 이후의 삶의 재정 계획을 할 거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거냐 하는 것과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거고요. 차명 주식
혹시 있으실 수 있어요. 오래된 회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회사를 만들 때 무조건 7인 이상의 주주를 두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창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차명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후계자 육성 위반 모델도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우리나라의 많은 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케이스를 자문을 해줬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게 부모 세대가 승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뜨시거나 경영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그 집안이 정말 어려워져요. 할아버지가 일제 때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좋은 회사를 하나 만드셨어요. 근데 그 좋은 회사, 어떤 회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이어받아서 경영을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인 회장님은 저도 잘 아는 분이었어요. 늘 만났어요. 저한테, 조 원장, 우리 회사도 100년 기업으로 꼭 가야 돼. 그러면서 대를 이어서 좋은 기업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명문장수 기업으로 만드는 게 꿈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60대 후반에 산에 가셔서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계셨고. 그런데 이 일이 후계 구도가 정확하게 짜여져 있지 않고 공식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상속 문제도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게 형제 간에 아주 형제의 난이 생겼어요. 첫 아들을 처음에는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회사에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영 아니다 싶어서 자꾸 잘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이제 내보냈어요. 그 아들을 네 다른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려줬는데 그 회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있어서 그나마 그럼 먹고 살게나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아들을 회사에 감사로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후계자인 둘째 아들을 외국에서 유학을 MBA 하게 하고 회사에서 들어오기 전에 다른 대기업 연구소에서 한 4년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아예 자기는 이 회사 형들 둘이나 있는데 자기가 후계자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다른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회사를 경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가족회의를 통해서 대표이사로 앉혔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무슨 얘기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에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직원들 앞에서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각자가 이제 재산 싸움도 났을 거고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논쟁도 붙었고 하니까 각자가 자기를 응원해주는 전문가들을 다 찾아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도 한 사람씩 붙었고요. 세무 전문가도 붙었고요. 어떤 경우는 컨설턴트까지 다 해가지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다 안을 만드니까 이게 되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말도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형제들, 처음에는 형제 삼형제가 모으지도 않아요. 같이 얼굴도 안 볼 정도로 이제 돼버렸어요. 법률 소송이 다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갖은 애를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그 분명한 목표와 원칙이 가족의 하나됨을 원하느냐, 화목을 원하느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고 어머니도 그렇게 원하신데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다 그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두 형제들이 싸우면 그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 그러면 중단을 하고 그만둬서 해야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주고 여러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얘기가 되다가
다음번에 만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큰아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나중에 또 다른 변호사가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걸 이불속 변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 그 아내의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자식들의 얘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장님 이거 안 되겠어요. 다시 합시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 제가 나무랐어요. 제가 너희들 그러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아라.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니네 회사의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테니까 무조건 아주 강하게 세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만들었는데 거기 합의안을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게 경영권은 어떻게 하며 소유권과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며 또 마땅히 아버지가 또 좋은 뜻을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건 누가 맡고 이 모기업과 자회사가 어떻게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그랬어요. 경영권은 차남에게 줬어요. 그리고 차남에게 주되 그 장남은 자회사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이 모 회사가 자회사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걸 모 회사가 해라. 그리고 가족들 간에 어떻게 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예 합의서를 딱 작성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온 가족을 다 모였어요. 어머니, 3형제. 아버지가 집무하시던 집무실로 제가 잡았죠. 그래서 오전 내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그때 그 자리에서 내 가족이 처음 만났습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다 이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인을 다 했으면 그대로 하기로. 이제 그래서 하고 지금은 한 1년 반이 됐는데요. 너무너무 잘 가고 있어요. 은인을 만났다고 지금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 겁니다. 그 형들이나 동생들이 자기에 대해서 직접 소통이 안 되니까 누구 얘기를 전에 듣고 하니까 오해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해를 해결을 했고요. 어머니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너희들 이대로만 하자. 그럼 자기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들 아버지와 너희들 할아버지 얼굴을 볼 낯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우시면서 이제 얘기하는 광경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도 미리 승계 계획을 세워서 준비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렇다. 여러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과정이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어찌 보면 승계가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걸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다는 것도 아셨을 거고요. 이 승계를 앞두고 있는,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과 가족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승계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기업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야 되고요. 또 CEO가 할 일, 승계를 맡아야 할 후계자가 할 일, 또 가족들이 할 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고민을 더 해보시고 정말 혼자 고민하기엔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업 경영하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법률 문제, 세무 문제, 이게 다 회계 문제 다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가시면서 이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해 가고 그래서 100년 기업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라건대 승계 과정에서 정말 웃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승계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정말 명문장수기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좀 줄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